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챔피언스리그 4강 AC밀란과 인텔의 경기입니다. 이 매치는 인테르가 밀란을 상대로 1, 2차전 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고 인테르가 13년 만에 결승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에도 인테르가 완승한 걸 알 수 있지만 이 경기는 AC밀란이 상대 박스까지 접근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했던 점을 알 수 있는데요. 1, 2차전 통계에서는 슈팅을 기록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테르가 슈팅을 기록하는 그 과정까지는 밀란보다 더 직선적이고 노리고자 한 포인트는 분명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었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올리 감독도 어느 정도 대응책을 꺼내긴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테르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인테르가 4강 경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했고 집요하게 노린 지역과 포인트는 무엇인지, 밀란은 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갔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테르와 밀란은 4강 경기라고 해서 무리하게 라인업이나 포메이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3-5-2와 4-2-3-1 형태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요.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부터 보면 인테르는 3-5-2 형태를 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형태로 위치할 때 밀란은 4-2-3-1 수비 형태로 두 윙어는 스토퍼를 견제하고 지루가 아체르비를 거쳐서 키퍼한테 가는 방식으로 수비 위치와 방식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위치할 때 오나나가 사이드로 주든 미드필더로 주든 밀란은 풀백과 미드필더가 당겨오면 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수비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사이드로 볼이 빠질 경우 테오와 칼라브리아가 바짝 붙어줘서 묻어줘야지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는데요. 기본적으로 풀백이 점프해서 대응해야 할 거리가 먼 영향 때문인지 풀백이 애매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사이 공간을 내주면서 제코가 빠지거나 인테르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빠지는 상황들이 더 많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인테르가 후방에서 기본적인 빌드업으로 풀기도 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후방 빌드업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후방에서 3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고 조금 오른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만 언제든지 바스톤이나 다르미아는 사이드로 넓게 벌리면서 해당 측면의 윙백은 높게 올리고 반대편 윙백은 낮게 위치하게 만드는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을 취할 때 인테르는 낮게 내려오는 윙백을 통해서 직선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공간을 향한 패스를 지속적으로 찔러줬는데요. 이렇게 찔러주는 과정에서 백3와 3명의 미드필더는 볼을 받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오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고 윙백에게 패스를 줄 때도 최대한 발밑에 딱 붙게 주는 게 아니라 윙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앞에다 내주는데요. 이렇게 주고 윙백이 뒷공간을 향해 주면 제코가 침투해서 볼을 키핑해주기도 하지만 피지컬을 통해 상대 센터백들을 등지고 미드필더들이 내려가면서 창출한 이 공간에서 인테르는 세컨드볼을 지속적으로 따내고자 했습니다. 인테르는 이 공간을 투톱이 횡으로 위치하는 게 아니라 라우타로는 약간 처져 있으면서 이 공간에서 세컨드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숫자를 더 늘렸는데요. 또한 볼이 앞으로 오면서 미드필더들이 제코가 버텨주는 걸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볼이 먼저 출발하면 미드필더들이 먼저 반응해서 이 공간으로 밀란 미드필더들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발해 빠른 역습 템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방으로 밀고 들어오면 전방이 공격수처럼 좁혀있던 윙백은 넓게 벌리면서 볼이 전환되었을 때를 대비해 받을 준비를 하고 역습을 당하면서 숫자까지 부족해질 밀란 수비 진영을 상대로 인테르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길게 전환하면서 간격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기까지 들어오면 박스 안으로 크로스하면서 득점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1, 2차전에서 경기 흐름과 분위기를 잡는데 가장 주요했던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테르가 역삼각형 중원 형태를 유지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 라인과 가깝게 있어 상대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끌고 들어오게 되고 두 미드필더는 내려오면서 그대로 데리고 올 때 측면으로 돌려주면 이미 밀란의 윙어는 스토퍼에게 끌려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윙백이 프리하게 되죠. 하물며 이 타이밍에 풀백이 미리 점프까지 해서 도달했다면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었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나갔을 때 이 두 미드필더의 반응을 보면 밀란의 두 미드필더보다 먼저 2선으로 나가기 위해 반응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제코 주변에는 라우타로도 있지만 두 미드필더가 접근해주면서 세컨드 볼을 따낼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둠프리스까지 있기에 역습 템포를 끌고 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후방 빌드업 상황이지만 다른 종류의 상황을 봐도 밀란이 4-2-3-1로 묶을 때 둠프리스는 일단 볼의 결을 앞으로 살려주는 걸 살릴 때 테오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들어오죠. 이러면서 바깥쪽 선택지를 살리면서 사이로 빠지는 걸 들어갈 수도 있고 제코가 여기에 미리 와 있었다면 또 버티고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밀란은 이후에 인텔의 빌드업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피올리가 처음에 대응했던 타이밍은 후반전부터였습니다. 밀란 입장에서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두들겨 맞고 두 골을 내준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하프타임을 활용해 밀란은 수비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반전에는 밀란이 두 윙어를 스토퍼에게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가게 만들었다면 후반전은 메시아스가 조금 더 높게 위치하고 살레마키오스를 조금 낮게 위치하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인테르도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이 시작하고 우측면을 높였기 때문에 살레마키오스도 이에 따라 내려간 점도 있지만 밀란이 하고자 했던 수비는 지루가 오른쪽부터 시작해 채널링하면서 아츠레비에게 볼이 갔을 때 왼발이 주발인 아츠레비에게 오른발 킥이 나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아츠레비에게 오른발로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롱패스 하는데 미스가 나길 바랬던 수비 전술이었지만 생각보다 아츠레비가 오른발로 길게 넘겨주는 게 크게 미스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밀란의 간격들이 라인 간의 간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수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밀란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 대해 보면 밀란은 4-2-3-1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두 풀백은 낮게 위치하고 윙어는 넓게 위치했는데요. 밀란이 이렇게 위치하면서 인텔에는 5-3-2로 수비할 때 투톱은 센터백을 1대1로 견제하고 풀백은 윙백에 전진해서 견제하고 중원을 역삼각형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인테르도 밀란의 후방을 1대1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센터백 3명만 남기 때문에 밀란은 이런 상황에서 두 윙어를 넓게 위치하고 지루가 공중볼 경합하면서 볼을 뒤로 주기로 약속했는지 1차전에서 브라임과 토날리는 지속적으로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볼이 뒤로 흘러가지 못하기만 막으면 앞에서 인테르가 세컨드 볼을 웬만하면 다 따낼 수 있었고 인테르가 두 번째 득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란이 미들 지역까지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은 있었는데요. 미들 지역까지 와서도 두 풀백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조금 좁혀 있을 때 주고 다음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도 수적으로는 다 묶여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빌드업하기에는 마땅히 풀어내지 못하고 분위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풀백이 밑에 위치해서 인텔의 미들라인이 대각선으로 나오게 만들 때 윙어들이 높게 위치해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상대 윙백을 당기면 지루나 브라임이 상대 센터백을 상대로 버티면서 윙어가 돌아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준비한 듯 했지만 밀란이 더 자주 보여줬어야 했던 움직임은 전환하면서 반대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플레이였습니다. 인테르는 5-3-2 형태로 지역 수비할 때 미들라인이 일자로 바뀌면서 측면으로 이동하면 미들라인이 대응하면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는 프리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을 단번에 줄 수 없어도 적어도 뒤로 돌려서 사이 공간을 통해 이 공간을 먼저 선점해서 템포를 올려서 들어가 박스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풀백이 좁히면서 들어오면 윙어를 통해 상대와 1대2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잘게 썰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은 사실상 밀란이 전술적으로 완패했던 경기였지만 2차전은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인테르가 1차전에 비해 수비 상황에서 5-3-2 형태로 낮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밀란은 브라임과 토날리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인테르는 위치를 골대 앞까지 라인을 낮추지 않는 이상 중원을 역삼각형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좁혀져 있는 상황을 활용해 브라임과 토날리는 인테르의 미드필더와 윙백 사이에서 볼을 받도록 하고 두 풀백은 좁힌 채로 내려오지만 상대 윙백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크루니치가 원볼란치로 위치할 때도 공격형 미드필더가 크루니치를 견제하기 위해 가까이 오게 하면 밀란이 전환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 나가야 할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크루니치를 견제하기 때문에 사이 공간도 열리고 앞 공간도 밀란이 선점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측면에서 뚫어내지 못했다면 전환을 해서 풀백이 좁혀있고 낮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면 윙어는 넓게 나와서 상대 윙백을 당기고 수비라인 간격의 틈을 포워드와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먼저 점유하면서 풀백이 주고 들어가는 식으로 3자 플레이를 이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수들의 종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인테르의 전체적인 수비 진영을 종과 횡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만들어 흐트리는 게 공격진들의 수비 목표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유사하게 인테르가 사이드로 치우치면 전환을 해주면서 브라임이 2선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날리와 각자 위치를 정해 하프 스페이스의 위치에서 반대로 전환되어 왔을 때 상대 선수들을 당기고 간격이 넓어진 틈을 통해 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박스에 접근하고 이후에도 스위칭을 통해 박스 안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밀란은 인테르가 짠 전술에 완전히 말린 경기가 되었고, 인자기는 이번 경기에서 타겟맨을 활용한 공간 창출을 통해 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한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면서 4강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경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